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징부편람 공부하고 있습니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파산 배당 절차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쭉 이제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나눠서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자 및 채권행위 확정의 배당을 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배당에 참가할 파산 채권자 및 그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되겠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 관제인 및 다른 채권자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파산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파산 채권이 파산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등으로 소멸되기도 하고 채권 조사 확정 재판과 관련하여 파산 관제인이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 결과를 반영시켜야 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 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의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62조 제1항 본문.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이의를 한 파산관제인 등이 패소한 경우 파산관제인은 확정 재판의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자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사무관 등은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소위 제기 또는 소송의 수기가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파산채권 조사 확정이 완료된 후 최후 배당 절차만을 진행하는 관계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진행되어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채권조사도 마찬가지. 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이 실무를 안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의 그 별채권 부족액 있죠. 별채권 부족액 증명. 그것도 이제 공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배당을 하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일부 빠져서 이제 공탁이 된 채로 진행됐다가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글로 귀속되든지. 근데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채권 조사 확정이 완료되고 혹은 근저당이 다 이제 별채권이 다 확정된 다음에 잔존 채권을 이제 시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적인 문제만 남는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 시부인 그 근저당권 예정 부종액 그 편에도 아마 이 비슷한 취지로 써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채권, 근저당권이 다 이제 실행되어 배당표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최후 배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채권조사 확정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최후 배당을 하고 그 전에 뭐 공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도 뭐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20년 동안, 18년 동안 경험을 못 해왔으면 앞으로도 경험할 관계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집행권한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재심 청구 이소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이 이의를 하였는데 이 일을 당한 파산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 혹은 뭐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 아니면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문 이런 건 이제 집행권한이 되죠. 그 다음에 종국 판결을 갖고 있다. 때는 파산관제의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 상대로 조사확정 재판만으로는 안 되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단계 재심, 청구이소 등을 제기해야 되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파산관제인은 이에도 불구하고 최후배당 절차에서 해당 배당액을 봉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제가 보면 이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파산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이 채권 조사일에 시인되어 확정되었지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전부 변제를 할 수 있죠. 변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채권자는 다 받아먹었죠. 하지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확정된 파산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변제받은 만큼 파산 채권의 신고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제는 일부 변제와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 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존액주의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신고된 파산채권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파산관제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일부 변제에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파야하고 똑같죠. 다만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이 연명으로 파산채권자 페이 채권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파산관제는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일부 변제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산에서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일부 변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일반 민사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만큼을 또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변제해야 될 것 같은데 파산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다 못 받죠. 그쵸? 다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일부 받은 걸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시 내고 돈은 나눠주면 됩니다. 법 446조 제1항 4호에 열거된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은 집행권은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죠. 하지만 통상 개인 파산 절차에서 후순위 파산 채권이죠. 이거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추징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제 그때 천안인가요? 지방에 수원에다가 추징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근저당이 있었나? 근저당은 없고 추징금이 예를 700이었어요. 근데 그 땅값이 7, 80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냥 환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추징금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동산을 원래 팔았어야 됩니다.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800에 팔았다. 그럼 추징금이 700이다. 추징금 700을 먼저 갚고 100만 원만 배당하는 게 아니라 800을 전에 파산 채권자한테 배당하고 검찰청에는 그 추징금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징금은 선순위가 아니죠. 후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가 다 돈을 받고서 남는 게 있을 때 이제 추징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하여튼 뭔가 언제냐면 2011년인가 그래요. 벌써 13, 14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좀 잘 모를 때 절차가 이제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추징금 가끔 이제 검찰청 담당이거든요.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이제 추징금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도 검찰에서 이제 하고 있죠. 검찰 집행계인가 뭐 이런 집행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징금이 이제 압류된 부동산을 환가하는 데 있어서 추징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또 이제 자동차에 이제 과태료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뭐 그런 거에 비춰보면 과징금, 아니, 과태료는 이제 막 5만 원, 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그래서 그거 원래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원칙적으로 다 취소시켜야 돼요. 행정관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소송까지 해갖고 과태료를 싹 취소한 다음에 매각대금에서 뭐 선순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걸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과태료가 이제 뭡니까? 후순위 채권이죠. 근데 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실무를 안 하죠. 그래서 추징금하고 과태료는 똑같이 후순위 채권이지만 실무상 뭐 벌금 같은 것도 이제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해놓고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를 해놓고 추징 보전 절차에 의해서 뭐 국가에서 공매를 실시할 수가 있죠. 공매를 실시했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검찰에서 이제 뭐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다가 채무자가 파산 들어갔을 때는 자기네 그 권리가 후순위로 싹 밀린다는 거는 아마 검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별채권자의 파산 채권. 별채권자가 여기 나오네요. 별채권자가 채무 배당에 관한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아까 말한 게 이겁니다. 제가. 채권 시부인 거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별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담보권을 포기하고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권 포기 의사표시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입니다. 이러한 담보권 포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제는 채권조사를 통해 확정된 파산 채권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채무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이와 같은 포기나 증명이 문제되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조사 확정재판 끝나기 전에 배당하는 경우 없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배당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도 확인해야 됩니다.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되는 액이므로 당해 배당 이전에 증관 배당을 통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감액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 배당 절차만을 실시하는 우리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파산관제인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우선 임치금 계좌의 잔고 및 예상 배당일까지 정확한 이자를 계산한 후 배당 절차 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배당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확정한다. 우편물 발송 비용 등 이거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나면 보통 몇백 원 정도 오차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으면은 현금은 몇백 원은 파산관제인이 갖고 모자르면 관제인 돈으로 떼우고 뭐 오차가 제로면 좋겠지만 가급적 뭐 이게 딱 맞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하는데 몇백 원 오차가 납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죠. 정신건강에. 그거 다 일일이 막 오차 제로를 줄이겠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100만 원을 오차가 났어요. 이거 덤벙대다가 그때 배당 금액이 얼마냐면 팔 애매하니까 그걸 경매를 해서 관제인한테 들어온 돈이 16억인가 그랬습니다. 16억인데 저도 이제 뭐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배당 절차를 몇 개월 만에 해서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간을 잘못했는지 제가 이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16은 크죠. 100만 원에 모자라요. 100만 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제 돈 꼬라박았죠. 100만 원. 제가 파산 절차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 돈 꼬라박은 적이 딱 3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담으로 이제 새로운 제도 초창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50건, 70건 줄 때입니다. 시범 재판 할 때 70건인가를 받았는데 송달할 때 직원이 아마 실수를 해서 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가 좀 많아서 다시 송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달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그래서 뭐 그때도 그거 그냥 완전히 제 돈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2008, 2009년 요 그보다 더 전인데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면 그때 이제 저쪽 강남구 도곡동인가요? 대치동 쪽에 지역주택조합 그 아파트에 토지 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옛날에 그 지역주택조합원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건물만 경매가 된 거예요. 토지 지분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돈을 안 내니까 토지 지분을 조합에서 일부러 건물만 등기를 해주고 그게 이제 경매가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다 넘어간다라고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유 어찌됐든 그 땅을 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등기가. 그래서 이제 땅을 그 소유자한테 이제 협상을 해서 8천인가에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 8천도 뭐 그 당시에 시가가 그 토지 지분도 아파트도 땅값이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새 건물이었기 때문에 뭐 매덕 가도 관제인 입장에서 그냥 너 8천에 먹어라. 8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그 당시에 잘 몰랐던지 아니 깜빡해갖고 나중에 한 2년 후인가 강남구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실거래가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매각 금액이 8천이니까 1% 과태료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래는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게 이제 파산 재단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관제인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돈 없다. 돈 못 내겠다. 파산 재단 다 해산됐다. 청산됐다. 그러면 뭐 낼 주체가 없죠. 과태료처럼 취소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소송하는데 오히려 더 번거롭죠. 그래서 80만 원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 최후배당 그럼 오차가 난다. 이 예상 해지 절차까지 어떤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 갖고 이제 돈을 잘못하면 빵꾸가 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이 최후배당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